자, 그래서 스탠리 드라켄밀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장. 지난 1부에서는 드라켄밀러가 피츠버그 은행의 폐급 직원으로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뉴욕 드레피스의 핵심 운용력까지 올라오는 그 스토리를 다뤘고요. 30년간 30%, 30-30 클럽,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장의 2부에서는 거장 중의 거장, 또 제가 한때 가장 좋아했던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전에 가장 좋아했던 조지 소로스를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만남은 한 시대의 통화 질서를 뒤흔드는 일련의 베팅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조지 소로스와 드러켄밀러의 역사적인 투자업계에선 전설적인 파트너십이죠. 요게 1998년도에 성사됩니다. 이 과정이 꽤 극적이었는데요. 이 87년 8월에 이 드러켄밀러의 기억에 따르면은 블랙먼데이 6주 전 시점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어쨌든 역사적 고점으로 달려가던 이 시기에 그 당시 드레피스에 있던 드러켄밀러는 조지 소로스가 쓴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소로스 본인의 투자 철학인 재위성, reflexivity라는 개념을 설명한 저서인데, 소로스가 이제 철학자다 보니까 글을 아주 추상적으로 난해하게 썼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당시에 월가에서도 거의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러켄밀러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또 영문학도였지 않습니까? 교양 있는 리버럴 아츠의 영문학도였기 때문에 책을 읽어봤는데, 소로스가 이제 통화에 대해서 썼던 그런 챕터가 정말 매혹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소로스 인사이트 있다라고 생각했던 드러켄밀러는 소로스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점심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소로스를 만나러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소로스가 오퍼를 합니다.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첫눈에 제안을 할 정도면 소로스도 드러켄밀러의 첫인상이나 첫 대면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보다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드러켄밀러 말에 따르면 또 그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원래 소로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게 보통이고, 그걸 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 안 쓰고 해고해 버렸다고 합니다. 함정 카드였죠, 함정 카드. 근데 이제 드러켄밀러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비싼 척 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드레피스에서 나 마무리를 좀 하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간을 봤죠. 그래서 여기서 소로스 제안을 덜컥 받아들였으면은 금방 토사구팽 당했을 텐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드러켄밀러와 소로스는 빈번하게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소로스가 뭐 아무나한테도 오퍼를 씨 뿌리듯이 뿌리지만, 그래도 첫인상을 좋게 봤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금융의 연금술 개정판 서문에서 소로스는 이렇게 쓰는데요. 나는 금융의 연금술을 통해서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로스도 내심 자기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 찾아왔던 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내 사상을 이해하는 놈이 월가에 있긴 있었다. 소로스도 어쨌든 본인이 철학자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철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항상 본인이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 사상을 알아주는 놈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블랙 먼데이가 터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폴 튜더 존스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 블랙 먼데이 당시 소로스와 드러켄밀러가 또 연관되었던 일화를 이제 들려드렸죠. 이 당시에 요 폴 튜더 존스가 곧 폭락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근거 자료들을 소로스가 입수한 다음에 또 드러켄밀러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때 드러켄밀러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계속 롱을 잡은 건 아니고 87년 초에 이제 롱으로 시작했다가 여름 때부터 또 숏으로 전환을 했고, 요 8월에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니까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계속 숏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유지를 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블랙 먼데이 직전 거래일인 그 전주 금요일에 롱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 잘 잡고 가다가 블랙 먼데이 직전에 롱을 잡았어. 위로 올라갈 줄 알고. 블랙 먼데이니까 월요일 3일 전 금요일에 롱 포지션을 잡은 거죠. 이거 보니까 다우 지수가 2200에서 지지선 다져진 것 같네. 여기서 반등할 것 같다라고 롱 베팅을 한 거죠. 그 롱 베팅 마치고 나서 오후에 소로스 사무실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폴 튜더 존스의 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 드러켄밀러는 조졌다 이거. 조졌다 생각하고 주말 내내 차트를 벼락치기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벼락치 조졌다 이거
어떡하지? 주말인데 막 이제 기술적 분석 막 하다가 월요일 아침 되자마자 모든 롱 포지션을 다 청산을 했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드러켄 밀러가 포지션 청산한 직후부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해서 이 당일에 마이너스 22%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드러켄 밀러는 숏 포지션까지 잡고서 수요일까지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결과적으로 87년에 9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 블랙 먼데이 시즌을 무사히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켄 밀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귀가 얇은 측면이 있네. 거장이라고 하면 자기 확신이 있고 명확한 규칙에 의해서 행동하고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는 캠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 찰리 멍거 이쪽이 되게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들인데 가치 투자자들은 되게 고집이 있다고 전 느껴져요. 그 줏대가 있어야지 정말 장기적으로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탑다운 혹은 매크로 영역에 있는 거장들은 되게 좋게 말하면 사고 유연성을 보여주는 이런 일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단을 되게 쉽게 바꾼다. 근데 뭐 당연히 우리가 줏대 없다고 표현하면 부정적이겠지만 드러켄 밀러의 경우에는 이 줏대 없음이 사실 그를 살렸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롱 포지션 잡았는데 바로 그냥 폴 튜더 존스 자료 보자마자 바로 이제 도망친 거 보면은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이자 유연한 사고를 했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그냥 그거 듣고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주말 내내 차트를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던 임포스터 신드롬이 여기서 또 본인의 자산으로 작동한 게 아닐까. 자신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항상 자기 의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희가 지금 밸리 오디세이도 8가지 투자 거장의 스타일을 본인이 투자 MBTI를 통해서 골라서 공부할 수 있게 이제 마련해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냥 나이브하게 어떤 투자 거장이 뭐 했다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본인의 타고난 특질, 내가 평소에 어떤 식의 사고를 하는지, 내 고집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맞는 투자 스타일이랑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딩방,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이라 한들 그게 자신의 그런 성정에 맞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본인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을 직접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시면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이때 드러켄 밀러한테 이제 폴 튜더 존스의 자료를 공유해 줬던 소로스는 막상 정작 롱 포지션을 바꾸고 있지 않다가 크게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가 잽싸게 태세 전환해서 이익을 본 걸 보고 소로스가 나는 고집을 부리다 당했는데 야 쟤는 금요일에 롱 들어갔다고 했는데 연락해보니까 어느새 숏이네? 다 혹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소로스가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약간 함정 카드. 너 이거 오퍼 받으면은 바로 잘릴 거야. 근데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영입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한 1년 정도 튕기다가 이제 1988년 말에 퀀텀 펀드로 입사하게 돼서 리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드 PM을 역임하게 되고요. 드레피스로 이직할 때와 마찬가지로 듀케인을 병행해도 좋다는 조건까지 얻어냈습니다. 소로스조차도 듀케인을 못하게 못 막을 정도로 드러켄 밀러가 체급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이 1988년은 드러켄 밀러한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드러켄 밀러가 대학 동문하고 결혼했다, 이혼을 했다고 했죠. 근데 이때 재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대는 드레피스에서 만난 동료였던 피오나 빅스라는 여성이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중매보다는 연애 결혼 타입이 아닌가. 자만추, 주변 사람하고 썸씽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아내분도 드러켄 밀러 못지않게 역량이 좀 출중했던 분 같은데 이 드레피스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애널리스트였다고 하고요. 그 모건 스탠리 투자 전략가로 월가에서 이제 명망이 높았던 발튼 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조카였다고 합니다. 피오나 빅스. 그러니까 금융계 집안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러켄 밀러가 나름 출세했다. 피츠버그의 패급 뱅커로 커리어 시작하고 이혼도 겪고 했지만 10년쯤 지나니까 소로스한테 스카웃도 되고 금융업계
인사 집안의 사위도 되고 하면서 이때부터 점점 월가의 중심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시점에서 소로스의 퀀텀 펀드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면은, 이 퀀텀 펀드는 1970년에 이제 소로스가 설립했는데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 곧 퀀텀 펀드다 라고 할 정도의 평판이 있었다 하고요. 이 1988년 시점에는 이미 그 운용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조 단위였고, 소로스 본인은 이미 전설적 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러켄 밀러는 이 퀀텀 펀드로 들어갈 당시에는 그렇게 커리어를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직하고 나면은 1년 안에 해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 듀케인을 계속 병행해야겠다, 나는 보험이 필요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퀀텀 펀드로 이직했냐? 그래도 퀀텀 펀드 들어가면 내가 배울 게 있지 않겠냐, 여기가 내 투자 공부의 마무리 단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소로스가 매크로의 대가다 보니까 소로스랑 같이 일하는 경험 자체가 앞으로 나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소로스 책 보고서 외환 부분, 통화 부분에서 이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니까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막상 가보니까 소로스보다 내가 매크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러켄 밀러 말에 따르면은 소로스한테 특히 엔화 마르크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있더라. 아까 드러켄 밀러가 BT에 좀 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자기 자랑을 하죠. 이제 물론 민망하니까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긴 했다라고 좀 완곡하게 뉘앙스를 완화하긴 했지만 내가 들어갔더니 소로스보다 내가 더 잘 알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드러켄 밀러의 특징, 그렇게 자랑하고 나면은 겸손 모드 들어가죠. 소로스 칭찬을 또 해줍니다. 소로스에겐 그래도 내가 제대로 배운 게 있다. 뭐냐?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았을 때 얼마나 버느냐, 틀렸을 때 얼마나 잃느냐, 그거를 이제 소로스 옆에서 피부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켄 밀러는 소로스한테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꼽자면은, 확신이 있는 트레이드에서는 급소를 노려야 된다. 돼지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로스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격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 이 콤비의 전설적인 환투기 시리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캠페인은 독일의 마르크화였습니다. 드러켄 밀러가 퀀텀 펀드에 합류한 지 1년 뒤였죠. 1989년에 아시다시피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 독일이 이제 기정사실화됩니다. 이때 당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통일되는 게 혼란을 야기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 마르크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러켄 밀러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 통일 이후 서독의 자본이 동독에 대규모로 유입이 될 텐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일 경제에 거대한 재정 확장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본 거죠. 이렇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이제 경기 과열로 이어질 게 명확한데,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금리를 안 올리고는 못 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독일은 그 세계대전 이럴 때 그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과열되면은 과연 독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릴까? 반드시 올릴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마르크화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통일되니까 마르크 약세다 이렇게 전망할 때 드러켄 밀러는 통일 이꼴 재정 확장 이꼴 금리 인상 이꼴 마르크 강세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 드러켄 밀러가 독일 마르크랑 독일 채권을 대량 매수했고, 이 베팅이 이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 건을 통해서 퀀텀 펀드가 무려 60%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소로스의 안목이 좋았죠. 60% 1년 만에 또 이렇게 한 건 올리고, 다음 건은 아주 유명한 파운드화 공매도입니다. 이제 92년도 소로스와 드러켄 밀러가 영국 정부를 굴복시킨 거는 잘 알려져 있죠. 이게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영국은 유럽의 환율 메커니즘, 줄여서 ERM이라는 시스템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이 ERM은 유럽 각국의 통화를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시켜서 안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시스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럽을 경제적으로 통합해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끼리는 환율이 고정돼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 무역하는데 환율 걱정을 안 하고 서로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한 통화인 독일 마르크를 유럽의 기축통화로 삼자. 그래서 유로화가 나오기 전에 독일 마르크화가 기준이 돼서 이제 유럽의 여러 통화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이 있죠. 환율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려면은 각국의 통화 정책도 일사불란하게 같은 방향으로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독일이랑 영국이랑 환율이 고정돼 있는데 독일은 금리 인상하는데 영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 통화인 독일 마르크를 발행하는 분데스방크가 통화 정책의 방향을 세우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 방향 그대로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했죠. 이제 아까 전에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인한 어떤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상황에서는 뭐 합리적인 정책이었죠. 그럼 다른 국가들도 이제 독일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영국도 이제 ERM 가입 국가였으니까 영국도 올려야 했죠. 근데 사실 이 ERM은 197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건데 영국은 10년 넘게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90년도에야 가입하겠다 좀 늦게 가입을 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고질적인 인플레 때문에 경제가 좀 정상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날이 갈수록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요 90년도에 ERM 가입 당시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 9% 정도로 꽤 심각했습니다. 이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인플레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게 대홍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물가 잡으려고 고심하다가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지금 그 당시 야당이랑 여론의 저항이 또 격침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볼커 모먼트를 참아 못해서 영국 정부는 이도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ERM에 가입하면은 국민들한테 욕을 덜 먹으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RM의 실질적인 리더, 그러니까 유럽 경제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독일이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 당시 독일은 금리를 이미 상당히 높여놓은 상황이었으니까 ERM에 가입하는 순간 영국은 독일과 금리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다. ERM 가입하면은 독일이랑 환율 맞춰야 되는데 독일 환율 맞추려면 금리도 맞춰야 되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할 명분이 되겠죠. 우리는 ERM에 가입했고 독일이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 안 하고 있다? 그럼 파운드화 가격 휴지된다. 그러니까 올리자. 국민들아 이해해줘.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희망을 품은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독일과 영국의 경제 체력이 달랐다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그렉시트, 그리스 사태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통일을 겪으면서 인플레가 심하긴 했지만 그만큼 통일 특수로 성장도 굉장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경제는 인플레는 심각한데 침체도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올리는 것도 좀 곤란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원래는 ERM에 가입한 게 금리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개인들은 또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금리를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 영국 총리였던 존 메이저는 ERM 탈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는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영국의 자존심을 우리가 되찾고 마가릿 대처 시대의 유산인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ERM에 머물러서 이걸 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쓴 약을 먹어라. 지금 고통은 일시적인 거다. ERM을 지키는 게 영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국인들은 현실에서 침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고통 수위가 위험 수위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영국이 억지로 버티면서 금리 올리고 파운드화 가치가 평가 절상됐는데 이게
영국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레벨이다. 그래서 드러켄밀러와 소로스가 이 상황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은 영국 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 영국 파운드와 가치는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돼 있다. 통일 독일, 독일의 통일이라는 거대한 충격 앞에서 파운드화를 이 마르크화에 묶어두는 ERM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론적으로 완벽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론만으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돈을 그것도 한 국가의 중앙은행을 또 상대로 베팅할 수는 없겠죠. 이건 도박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한 조각의 퍼즐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가설이 맞다는 거를 현장에서 증명해줄 결정적인 증거를 시급하게 찾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입니다. 베센트가 쫄래쫄래 퍼즐 조각을 들고 오는데요. 이 당시 베센트가 소로스의 런던 사무소장이었습니다. 소로스와 드러켄밀러의 지시에 따라서 이 베센트가 영국 현지의 부동산 시장을 정찰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요때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죠. 요때 완전히 꼬봉이었죠. 이 베센트가 이제 영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영국이 금리를 억지로 높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계속 스트레스가 이제 가해지고 있었던 거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침체기니까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올리니까 그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금리 때문에 올라가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때 영국의 주담대의 90%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족족 이제 가계가 완전히 곡소리가 나게 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압류를 당하고 있었고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중산층들의 이제 생활 기반이 이 고금리 때문에 이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센트가 런던 현장에 이 처참한 실상을 확인하면서 영국 정부를 박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ERM에 묶여있던 영국은 이제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파운드화 가치를 연동시킨 결과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파운드화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떠들어 봐야 영국 가계와 기업이 그거를 뭐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명백했죠.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국민의 고통을 영원히 외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였고 언젠가는 그것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영국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 백기를 들고 ERM 탈퇴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베센트가 보고서를 써서 뉴욕으로 타전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제 드러켄밀러가 확신을 딱 얻게 되죠. 이제 파운드 쇼패팅 올인해도 되겠다. 그리고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계산해 봅니다. 따져보니까 파운드화를 숏했는데 파운드는 어쨌든 유동성이 높아서 손실이 나도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손실은 한 0.5%밖에 안 되는구나. 반면에 공매도가 성공하면은 파운드는 15에서 25%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손익비가 30대 1 아니냐. 30번 중에 29번 틀려도 이익이 나는 매매가 인생에 또 있을까? 정말 기회가 평생 몇 번 오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92년도 여름에 퀀텀 펀드는 파운드 숏 포지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여름에서 이제 가을 쌀쌀해지는 9월달 이 되자 결정적인 촉매가 터지게 됩니다. 이 분데스방크 총재였던 헬무트 슐레진저가 공개석상에서 유럽 통화 일부는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시사를 한 거죠. 이 유럽 너희들 우리 마르크화하고 환율 동결시키느라고 여기 가랑이 찢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못 버티겠네. 이렇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말한 거죠. 때마침 9월 13일 일요일에 이탈리아 리라가 7% 정도 평가절하된 상황이었습니다. ERM이 본격적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9월 15일 이틀 뒤에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또 추가 조정을 언급하는 발언을 하니까 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7%였는데 다음이 영국 아니겠냐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제 쌓이게 되죠. 참고로 퀀텀 펀드가 이미 이탈리아에서 리라화 같은 스킴으로 공매도 쳐서 상당한 이득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퀀텀 펀드의 파운드 숏 포지션은 약 15억 달러였는데요. 이 드러켄 밀러는 소로스한테 가서 이건 엄청난 기회니까 펀드 자산의 100%를 파운드 숏에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로스의 반응은 잘 알려져 있죠. 그 정도로 좋은 기회면 100%가 뭐냐? 2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세대 올까 말까한 기회의 사이즈가 100%가 뭐냐? 레버리지 이렇게 빈축을 주면서 레버리지 써라 한 거죠. 나중에 드러켄 밀러는 이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마 소로스의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수익이 절반이었을 거다. 이것도 약간은 비틱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소로스 한번 띄워주고 네, 그렇게 92년 9월 16일 퀀텀 펀드한테 D-Day가 옵니다. D-Day. 이날은 이후에 블랙 웬스데이로 불리게 되는데요. 런던 외환 시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영란은행 외환 딜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파운드화를 팔겠다는 주문이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기 때문인데 폭락 작전이 시작됐죠. 이때 영란은행이 가진 무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에 있는 외화를 팔아서 퀀텀 펀드를 비롯한 공매도 세력들이 던지고 있는 파운드화를 사들이는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인상해서 파운드화의 매력도를 높이는 거였죠. 일단 영란은행은 첫 번째 수단을 사용합니다. 달러와 마르크화를 팔아서 파운드화 물량을 흡수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한 걸 막으려 했는데, 이거는 뭐 밑빠진 독의 물폭이었고요. 왜냐면 영란은행이 1파운드 사들이면은 환투기 세력이 10파운드, 100파운드를 팔아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공중으로 사라졌는데 파운드화는 계속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다급해진 영란은행이 그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기존 10%에서 12%, 무려 2%나 하루아침에 전격 인상을 했는데요. 이건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한 거죠.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환율을 방어할 것이다. 근데 시장은 싸늘했습니다. 싸늘하게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어차피 저항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명확했기 때문이죠. 이 금리 인상이 힘의 과시가 아니고 이제 정부가 이 정도로 조급하구나, 불안하구나라는 신호였으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파운드화 물량이 또 늘어나는 걸 보고 있던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의 공기가 얼어붙었겠죠. 근데 아니 자존심이 있는데 대영 제국이 항복을 선언할 수 없어서 또 2시 15분에 15%로 원래는 다음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하루에 2번의 금리 인상 발표라는 정말 영국 통화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였는데 최후의 수단을 꺼낸 거죠. 동시에 외환 시장에서 또 수십억 파운드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파운드화 가치를 하늘로 치솟게 만들어야 했는데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가 끝나자마자 파운드화 매도 주문은 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히려 폭발하고 맙니다. 투매는 이제 광기로 변한 거죠. 아니 하루 2번 금리 인상, 하루에 5%, 10에서 15% 이거는 제정신인가? 영국이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렸구나. 이제 외환 보유고도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카드가 없다는 거를 안 시장이 총력으로 이제 팔아치우면서 자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재무장관 노먼 라몬트가 기자회견장에 나서서 ERM 탈퇴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낮에 발표했던 15% 인상은 취소할게요. 다시 취소하고요. 이튿날 금리는 다시 10%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 그렇게 한나라의 중앙은행이 하루 동안 금리를 50%, 10에서 15로 인상을 했다가 외환 보유고 다 쓰고 시장도 못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 추산에 따르면은 하루에 영란은행이 동원했던 외환 보유고가 270억 파운드, 엄청난 규모죠. 하루 만에 이 정도를 썼는데 최종 확정된 순손실이 이제 33억 파운드, 그러니까 달러로는 60억 파운드니까 거의 10조 정도의 손실을 봤다. 이게 30년 전인 거 생각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운드는 마르크화 대비해선 15%, 달러화 대비해서 25% 폭락을 했고요. 당시 퀀텀 펀드의 수익은 추정치로는 한 10억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퀀텀 펀드 그 해 수익이 69%에 달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독하죠. 이태리, 영국, 또 해가 가기 전에 드러켄밀러는 스웨덴, 크로나에 대해서도 비슷한 베팅을 해서 추가로 또 1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파운드화랑 똑같은 논리로 ERM에 묶인 취약한 통화를 털어먹은 거죠. 그렇게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을 차례차례 물을 먹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전설적인 캠페인 시리즈는 이제 드러켄밀러의 분석, 그리고 소로스의 사이징, 100%가 뭐냐, 2배 가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러켄밀러가 소로스한테 사이징을 배웠다는 게 이 부분이죠. 확신이 있으면은 100%는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이 1년의 캠페인이 단순한 어떤 헤지펀드 수익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ERM 시스템 자체가 이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유럽 통화들을 마르크화에 묶어서 안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해야겠다는 그 야심찬 유럽의 꿈이 2명의 헤지펀드 매니저의 베팅으로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 ERM이 무너지면서 유럽은 5년 뒤에 더 강력한 통합, 그러니까 아예 단일 통화 유로로 가는 길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제 묶여 있으니까 베팅 당했다. 아예 단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92년 9월 16일이 이제 유럽 통화사의 분기점이었다. 그리고 드러켄밀러가 이 시대 통화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확신이 있으면은 크게 가라. 200% 가라. 이게 좀 위험한 원칙 아닌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아니 소로스도 200% 하는데 우리도 100%로 만족이 됩니까? TQQQ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뭐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확신의 근거가 구조적이어야 되고 후속 증거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파운드 트레이드에서 드러켄밀러는 그냥 직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근거를 계속해서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베센트 선봉대 보내서 영국 사무소로 파견까지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보게 했죠. 계속해서 근거를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ERM이라는 제도가 약점이 있다. 그 다음 독일과 영국의 통화 정책이 연동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영국 모기지 시장이 끝장 직전이다.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이 페그가 유지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비대칭적인 리스크 리워드. 수익이랑 리스크가 비대칭적으로, 아까는 30대 1이었죠. 어마어마한 이런 기회. 폴 튜더 존스의 원칙은 5대 1인데 폴 튜더 존스의 그 보수적인 원칙 하에서도 굉장한 손익비를 가진 30대 1 비대칭적 리스크 리워드였으니까 100%가 뭐냐, 200% 가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리워드가 리스크랑 비대칭적이지 않다. 그럼 크게 가는 게 도박이 되는 거죠. 도박. 세 번째로, 틀렸을 때 빠르게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동성을 살폈죠. 내가 틀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근데 파운드가 유동성이 높은 통화였기 때문에 내가 물리더라도 포지션을 즉시 청산할 수가 있었다. 근데 만약 유동성이 그렇게 되지 않는 곳에서 크게 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근거, 비대칭적인 손익비, 그 유동성 3가지 갖춰졌을 때 크게 베팅하는 그 원칙이 되고, 하나로 빠지면은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묘한 거는 이 3가지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요 당사자가 8년 뒤에는 그 3가지 중 어느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포지션에 60억 달러를 밀어넣게 됩니다. 바로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분석이 아니고 감정적인 매매를 60억을 해서 최대의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3부는 드러켄밀러 최대의 실패, 그리고 헤지펀드 은퇴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